어떤 남자가 있습니다. 서울 강남 한복판에 30평짜리 아파트를 갖고 있어요. 연봉은 8천만 원이에요. 결혼도 했고 아이도 둘 있고 건강에도 별 문제 없어요. 누가 봐도 잘 사는 삶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 매일 밤 잠이 안 와요. 일이 싫어서가 아니에요. 가족이 싫어서도 아니에요. 딱히 뭐가 문제라고 말할 수도 없어요. 그냥 어딘가 빠진 것 같은 느낌. 이게 다인가 싶은 느낌. 충분히 가졌는데 충분하지 않은 느낌. 반대로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월세 40만 원짜리 고시원에서 삽니다. 편의점 알바로 한 달에 130만 원 벌어요. 통장 잔고는 늘 위태로워요. 객관적으로 보면 쉽지 않은 삶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 아침에 눈 뜨는 게 즐겁습니다. 같은 지구 위에서 같은 하루를 사는 두 사람인데 왜 이렇게 다를까요? 오늘 이 질문에 답을 드릴 거예요. 그리고 그 답을 알고 나면 지금 당신의 삶이 조금 다르게 보이기 시작할 겁니다. 삶의 조건이 달라지는 게 아니에요. 그 조건을 보는 당신의 눈이 달라질 거예요. 서울대 심리학과 최인철 교수가 쓴 책 프레임 이야기입니다. 이 책은 나온 지 꽤 됐어요. 근데 읽고 나면 그날부터 세상이 다르게 보여요. 단순히 긍정적으로 생각하라는 책이 아니에요. 내가 지금 어떤 렌즈로 세상을 보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책입니다.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들 해요. 행복한 상황에 있는 사람과 행복하지 않은 상황에 있는 사람.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좋은 일이 생기면 행복해지고 나쁜 일이 생기면 불행해지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행복해지려면 좋은 상황을 만들어야 한다고요. 더 좋은 직장, 더 넓은 집, 더 많은 돈, 더 근사한 관계. 그게 생기면 행복해질 거라고. 우리가 열심히 사는 이유가 이거잖아요. 더 좋은 상황을 만들기 위해서. 근데 아까 그 강남 아파트 남자 이야기 기억하시죠? 서울대 심리학과 최인철 교수는 이 질문을 30년 넘게 연구했어요. 왜 어떤 사람은 별거 없어 보이는데 행복하고 어떤 사람은 다 가진 것 같은데 행복하지 않을까? 수천 명을 관찰하고 수백 편의 논문을 읽고 직접 실험을 설계했어요. 그리고 그 답을 한 단어로 정리했습니다. 프레임. 프레임은 내가 세상을 보는 창문이에요. 같은 세상인데 어떤 창문으로 보느냐에 따라 완전히 다른 세상이 보입니다. 그리고 이게 핵심인데요. 우리 대부분은 자신이 어떤 창문으로 세상을 보고 있는지를 모릅니다. 그냥 이게 세상이라고 생각해요. 창문이 있다는 사실 자체를 모르는 거예요. 오늘은 그 창문 이야기입니다. 같은 유리컵이 있습니다. 물이 절반쯤 들어있어요. 이 컵을 보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해요. 물이 반밖에 없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해요. 물이 반이나 있네. 아주 유명한 이야기죠.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걸 그냥 성격 차이라고 생각해요. 낙관적인 사람이냐 비관적인 사람이냐의 문제라고. 최인철 교수는 이게 성격이 아니라고 했어요. 프레임의 차이라고. 프레임이 다르면 같은 걸 보고도 완전히 다른 것을 보게 됩니다. 실제로 다른 걸 경험해요. 감정도 달라지고 행동도 달라지고 결과도 달라져요. 이 책에 이런 실험이 나와요. 사람들에게 어떤 사람의 얼굴 사진을 보여줬어요. 한 그룹에는 이 사람은 자기 의견이 강한 편이라고 말해줬어요. 다른 그룹에는 이 사람은 고집이 세다고 말해줬습니다. 그러고는 사진 속 사람을 평가해 보라고 했어요. 결과가 어땠을까요? 두 그룹은 완전히 다른 사람을 묘사했습니다. 같은 사진인데 한쪽은 리더십 있는 사람을 봤고 다른 쪽은 함께 일하기 힘든 사람을 봤어요. 사진이 달라진 게 아니에요. 프레임이 달라진 겁니다. 이게 일상에서도 매일 일어나고 있어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좋아하는 사람이 문자에 늦게 답하면 바빴겠지라고 생각해요. 싫어하는 사람이 문자에 늦게 답하면 무시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객관적으로 똑같은 상황이에요. 그런데 내 감정과 판단은 완전히 달라요. 왜냐면 나는 그 사람을 보는 게 아니라 내 프레임으로 그 사람을 보고 있거든요. 그 프레임이 정보를 걸러내고 해석을 만들어요. 이게 무서운 이유가 있어요. 우리는 프레임이 작동하고 있다는 걸 느끼지 못합니다. 그냥 이게 사실이라고 믿어요. 내가 해석하고 있는 게 아니라 원래 그런 거라고요. 그러니까 내 프레임을 바꾸는 게 아니라 상황을 바꾸려고 합니다. 사람을 바꾸려고 하고 환경을 바꾸려고 하고 조건을 바꾸려고 해요. 근데 창문이 더러운 거라면 아무리 좋은 곳으로 이사를 가도 여전히 더러운 창문으로 보게 됩니다. 최인철 교수가 책에서 소개하는 개념 중에 목표 프레임과 수단 프레임이라는 게 있어요. 예를 들어볼게요. 운동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살을 빼기 위해서 운동해요. 어떤 사람은 몸이 건강해지는 게 즐거워서 운동합니다. 같은 행동인데 프레임이 달라요. 살을 빼기 위해서 하는 사람, 수단 프레임으로 운동하는 사람은요. 살이 빠지면 운동을 멈춰요. 아니면 힘든 날 건너뛰어요. 왜냐면 운동 자체가 목적이 아니거든요.
목적은 살 빼는 것이고 운동은 그걸 위한 수단이에요. 수단은 더 쉬운 다른 수단으로 대체될 수 있어요. 다이어트 약이 생기면 약을 먹고 식단 조절이 더 효과 있으면 식단을 바꾸고, 몸이 건강해지는 게 즐거운 사람, 목표 프레임으로 운동하는 사람은요, 운동 자체에서 보람을 느껴요. 힘들어도 해요. 살이 빠지지 않아도 계속해요. 왜냐면 이게 목적 자체니까요. 같은 운동인데 지속력이 달라요. 결과도 달라지고요. 이게 일에서도 똑같이 작동합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 일하는 사람과 이 일 자체가 좋아서 일하는 사람. 같은 책상, 같은 업무인데 5년 후에 다른 사람이 되어 있어요. 수단 프레임으로 일하는 사람은 더 많은 돈을 주는 곳이 생기면 이직해요. 목표 프레임으로 일하는 사람은 어디에 가도 그 일의 의미를 찾아서 깊어져요. 근데 여기서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있어요. 돈을 바라면서 일하는 게 나쁜 게 아니에요. 내가 지금 어떤 프레임으로 이 일을 하고 있는지를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알면 선택을 할 수 있어요. 이 프레임을 유지할 건지 바꿀 건지. 프레임이 가장 강력하게 작동하는 곳이 있어요. 관계입니다. 부부 사이에 이런 실험이 있어요. 결혼한 부부들한테 상대방의 행동을 설명해 보라고 했습니다. 행복한 부부와 불행한 부부 두 그룹으로 나눠서요. 배우자가 설거지를 했어요. 행복한 부부 그룹의 사람들은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나를 도와주려고 했구나. 나한테 잘 해주려는 거구나. 불행한 부부 그룹의 사람들은 이렇게 해석했어요. 어쩌다 한번 하네. 내가 잔소리해서 어쩔 수 없이 한 거겠지. 같은 설거지예요. 행동은 동일해요. 그런데 해석이 완전히 달라요. 그 해석이 감정을 만들고 그 감정이 반응을 만들어요. 행복한 부부는 고마워서 더 잘해주게 되고 불행한 부부는 화가 나서 더 냉랭해져요. 그 반응이 쌓이면 관계가 달라집니다. 최인철 교수는 이걸 자기 충족적 예언이라고 불렀어요. 내가 가진 프레임이 그 프레임을 확인시켜주는 현실을 만든다는 거예요. 저 사람은 나를 안 좋아한다는 프레임이 있으면 그 사람의 모든 행동을 그 방향으로 해석해요. 그리고 그 해석에 따라 냉랭하게 대응하면 상대도 냉랭해져요. 그러면 내 프레임이 맞았다고 더 확신하게 됩니다. 프레임이 현실을 만드는 거예요. 이게 관계에서 특히 무서운 이유가 있어요. 오래된 관계일수록 프레임이 단단하게 굳어 있어요. 몇 년을 저 사람은 이런 사람이야 라는 프레임으로 봤으니까요. 그 프레임이 너무 당연해져서 이게 프레임이라는 걸 잊어버려요. 그냥 사실이라고 믿어요. 그래서 관계가 힘들 때 상대방을 바꾸려고 하기 전에 먼저 해봐야 할 게 있어요. 내가 지금 저 사람을 어떤 프레임으로 보고 있나? 저 사람이 실제로 그런 건지, 내 프레임이 그렇게 만들고 있는 건지. 이 질문이 불편할 수 있어요. 왜냐면 문제가 상대방이 아니라 나한테 있을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여는 거니까요. 근데 불편하더라도 이 질문이 먼저 와야 해요. 이 질문 없이는 관계가 바뀌지 않아요. 상대방은 내 프레임 안에 갇혀 있거든요. 프레임이 바뀌지 않으면 상대방도 변하지 않아요. 이 책에서 제가 가장 충격을 받은 부분이 있어요. 행복에 관한 연구입니다. 최인철 교수는 책에서 이런 연구를 소개해요. 복권에 당첨된 사람들과 사고로 하반신이 마비된 사람들을 몇 년에 걸쳐 추적했어요. 당첨 직후, 사고 직후에는 당연히 행복감 차이가 커요. 복권 당첨자는 엄청나게 행복하고 마비 환자는 극도로 힘들어요. 그런데 몇 년이 지나면 어떻게 됐을까요? 행복감이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돌아왔어요. 복권 당첨자의 행복감은 내려왔고 마비 환자의 행복감은 올라왔어요. 삶의 조건은 전혀 달라지지 않았는데요. 이걸 심리학에서는 적응이라고 불러요. 사람은 어떤 상황에도 적응해요. 좋은 상황도 적응하면 당연해져요. 나쁜 상황도 적응하면 버틸 수 있어져요. 그래서 행복은 상황이 결정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결정하냐? 교수는 이걸 행복 프레임이라고 불렀어요. 행복 프레임이 있는 사람은 지금 이 순간에서 좋은 걸 찾아요.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은 부분에 주목합니다. 반면 불행 프레임이 있는 사람은 지금 이 순간에서 부족한 걸 찾아요. 충분히 좋아도 부족한 부분에 주목합니다. 같은 저녁 식사인데 한 사람은 오늘 밥 맛있다 생각하고 다른 사람은 어제보다 맛없네 생각해요. 같은 밥상이에요. 같은 맛이에요. 그런데 하루가 달라요. 이게 성격이 아니에요. 훈련된 습관이에요. 그리고 습관은 바꿀 수 있어요. 교수는 책에서 행복을 느끼는 빈도와 강도를 구분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행복의 강도에 집착합니다. 얼마나 크게 행복한가. 그래서 대박나는 일, 인생이 바뀌는 순간을 기다려요. 그런데 실제 연구에서 삶의 만족도를 높이는 건 강도가 아니라 빈도예요. 얼마나 자주 작은 행복을 느끼느냐. 아주 기쁜 하루 하나보다 조금 괜찮은 하루 10개가 더 행복한 삶을 만들어요. 행복 프레임이 있는 사람들이 이걸 잘해요. 크지 않아도 좋은 것들을 자주 알아채는 거예요. 오늘 커피가 맛있었다. 버스가 딱 맞춰 왔다.
동료가 친절했다. 이런 것들을 그냥 넘기지 않고 잠깐 멈춰서 좋다고 느끼는 거예요. 그 순간들이 쌓이면 하루가 달라지고 하루가 쌓이면 인생이 달라집니다. 이 책을 읽고 나서 가장 먼저 바꾸게 되는 게 하나 있어요. SNS를 보는 방식이에요. 인스타그램을 열면 뭐가 보여요? 다들 여행 가고 맛있는 거 먹고 좋은 옷 입고 멋진 곳에 있어요. 그걸 보다 보면 내 삶이 초라하게 느껴져요. 나는 왜 저렇게 못 살지? 나는 왜 저런 경험을 못하지? 비교 프레임이 자동으로 켜지는 거예요. 근데 잠깐 생각해봐요. 그 사람들이 SNS에 올리는 게 자기 삶의 전부일까요? 당연히 아니에요. 가장 좋은 순간만 골라서 올리는 거예요. 여행 중에 짐이 잃어버렸던 것, 식당에서 음식을 기다리며 지루했던 것, 좋아 보이는 옷이지만 불편했던 것. 그건 안 올려요. 내가 비교하는 건 그 사람의 삶 전체가 아니에요. 그 사람이 편집해서 올린 하이라이트예요. 내 삶 전체와 남의 하이라이트를 비교하는 거예요. 이 프레임이 얼마나 불공평한지를 알면 비교의 고통이 조금은 줄어들어요. 최인철 교수는 비교 자체가 나쁜 게 아니라고 했어요. 어떤 비교 프레임을 쓰느냐가 중요하다고. 남보다 내가 뭐가 부족한지를 찾는 비교는 늘 나를 불행하게 만들어요. 하지만 어제의 나보다 오늘의 내가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보는 비교는 성장을 만들어요. 같은 비교인데 프레임이 달라요. 그 차이가 인생을 달라지게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프레임을 바꿀 수 있을까요? 최인철 교수는 책에서 아주 구체적인 이야기를 해줘요. 프레임은 한 번에 바꾸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억지로 바꾸는 게 아니에요. 의식하는 것에서 시작한다고 했습니다. 지금 내가 어떤 프레임으로 이 상황을 보고 있나? 이 질문 하나예요. 화가 났을 때, 짜증이 날 때, 실망했을 때, 그 감정이 올라오는 순간에 딱 한 번만 멈춰서 이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나는 지금 이걸 어떤 프레임으로 보고 있지? 처음엔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그냥 화가 난다는 느낌만 있어요. 그런데 이 연습을 반복하다 보면 뭔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아, 나는 지금 저 사람이 나를 무시했다는 프레임으로 보고 있구나. 아, 나는 지금 이 상황이 내 잘못이라는 프레임으로 보고 있구나. 아, 나는 지금 이게 절대 안 된다는 프레임으로 보고 있구나. 프레임이 보이면 선택이 생겨요. 이 프레임 말고 다른 프레임으로 볼 수 있나? 저 사람이 바빠서 못 챙겼을 수도 있다. 내 잘못이 아니라 상황이 어려웠을 수도 있다. 지금은 안 되지만 다른 방법이 있을 수도 있다. 프레임을 바꾼다는 게 억지로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좋은 척하는 것도 아니에요. 더 넓게 보는 거예요. 하나의 해석 말고 다른 해석의 가능성을 여는 거예요. 그 넓이가 감정의 여유를 만들고, 감정의 여유가 더 나은 선택을 만들고, 더 나은 선택이 쌓이면 삶이 달라집니다. 다시 처음으로 돌아갈게요. 강남 아파트 남자와 고시원 남자. 두 사람의 차이가 이제 보이시나요? 강남 아파트 남자는 비교 프레임으로 살고 있어요. 옆집보다 조금 더, 작년보다 조금 더, 친구보다 조금 더. 그 프레임 안에서는 항상 부족해요. 왜냐면 비교는 끝이 없거든요. 더 가진 사람은 항상 존재하고 더 좋은 상황은 항상 상상할 수 있어요. 이 프레임 위에서 아무리 많이 얻어도 채워지지 않아요. 고시원 남자는 달라요. 오늘 먹은 밥이 맛있었다. 공부가 조금 이해됐다. 오늘 날씨가 괜찮았다. 그것만으로도 오늘 하루가 충분하다. 이 프레임 안에서는 지금 이 순간이 괜찮아요. 조건이 나쁜데도요. 조건이 달라서가 아니에요. 프레임이 달라서예요. 최인철 교수가 책 말미에 이런 말을 해요. 우리가 진짜 바꿔야 할 것은 상황이 아니라 프레임이라고. 상황은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직장이 마음에 안 들어도 당장 바꾸기 어렵고, 관계가 불편해도 당장 끊기 어렵고, 돈이 부족해도 당장 벌기 어려워요. 하지만 프레임은 지금 이 순간에도 바꿀 수 있어요. 생각의 방향을 바꾸는 건 돈도 안 들고 허락도 필요 없고 시간도 오래 걸리지 않아요. 딱 한 가지만 필요해요. 지금 내가 어떤 창문으로 보고 있는지를 아는 것. 나는 지금 어떤 창문으로 내 삶을 보고 있나요? 그 질문 하나 오늘 하루 한 번만 해보세요. 화가 나는 순간에, 짜증이 나는 순간에, 막막한 순간에 딱 한 번만 멈추고 물어보세요. 지금 내가 이걸 어떤 프레임으로 보고 있지? 그게 이 책이 당신한테 부탁하는 전부입니다. 프레임은 하루아침에 바뀌지 않아요. 오랫동안 써온 창문은 단단히 굳어 있거든요. 근데 작은 변화가 쌓이면 달라집니다. 오늘 한 번, 내일 한 번, 이번 주에 몇 번. 그렇게 반복하다 보면 어느 순간 자동으로 달리 보이기 시작하는 순간이 와요. 그 순간이 오면 이 책을 읽길 잘했다고 생각하게 될 거예요. 최인철 교수는 책 맨 마지막에 이렇게 썼어요. 행복은 가지는 것이 아니라 보는 것이라고. 갖는 게 아니라 보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볼 것인가는 지금 이 순간에도 내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는 마음설계 연구소입니다.